대지 두 번째 이야기 아들들의 여운이 가시기 전에 대지 3부작 마지막 이야기 분열된 일가를 들고 왔습니다. 가난한 농부에서 피와 땀으로 지주가 된 왕릉의 이야기를 담은 대지, 세 아들의 제각기 다른 생애를 그린 아들들에 이어 분열된 일가는 갈등의 시대에 고뇌하는 젊은이들, 왕릉의 손자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분열된 일가를 통해 작가 펄벅은 변혁의 물결에 휩쓸린 중국 대륙의 파란만장한 역사적 현장을 생생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대지에서 땅을 딛고 사는 왕릉과 인고의 세월 속에서 조용히 죽어간 오란의 모습을 우리는 잊을 수 없는데요. 아들들에서 왕후 장군이 군벌로 성장해 가는 가운데 그의 고독과 아들에 대한 끝없는 애착은 안타까움과 쓸쓸함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이제 왕릉 일가의 다음 세대의 이야기를 통해 면면이 이어지는 도전과 갈등, 이에 대처하는 절실한 인간의 운명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대지 3부작 마지막 이야기, 분열된 일가. 1. 왕후 장군의 아들 왕이안이 난생 처음으로 그의 조부 왕릉이 살던 토벽집에 들어가게 된 것은 다음과 같은 사정에서였다. 왕이안이 남쪽의 군관학교로부터 돌아와서 그의 아버지와 다툰 것은 그가 19살 때였다. 북풍의 눈보라가 대청의 창문을 들이치는 어느 겨울날 밤이었는데 그날 밤에도 왕후 장군은 여느 날 밤과 같이 불이 벌겋게 피어있는 화롯불을 내려다보면서 혼자 명상에 잠겨 있었다. 그는 언제나 똑같은 꿈을 꾸고 있었다. 그가 늙어서 기운이 붙여 끝내 이룩하지 못한 위협을 그의 아들이 이뤄주리라는 꿈이었다. 그 아들은 머지않아 남쪽의 군관학교에서 훈련을 마치고 헌원장부가 되어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는 지금 대기하고 있는 그의 군대를 이끌고 나가 싸워서 마침내 큰 승리를 거두게 될 것이라고 그는 상상하고 있다. 그러던 중 그날 밤 아들 왕이안이 아무도 예기치 않던 시각에 호련히 돌아왔던 것이다. 왕이안은 아버지 앞에 섰다. 왕후 장군은 아들이 자기 눈에 익지 않은 군복을 입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것은 왕후 장군 같은 군벌 장군들을 적으로 생각하는 혁명군의 군복임에 틀림없었다. 그것을 깨달은 왕후 장군은 꿈에서 깨어나듯이 정신이 번쩍 들어 두 다리에 힘을 주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 아들을 한번 노려본 다음 그가 항상 신변에 두고 있는 날카로운 환도를 뽑아들었다. 그는 그에게 적대하는 자는 누구나 죽일 것이며 그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적이 된 이상 죽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아들 왕이안은 마음속에 품고 있어도 아버지 앞에서는 한 번도 표시한 적이 없는 분노를 그 자리에서 폭발시켰다. 그는 푸른빛 군복 저고리를 헤쳐 갈색의 젊은 가슴팍을 내밀어 보이며 소리 질렀다. 나는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할 줄 알았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유일한 구식 해결 방법이니까요. 자,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고함을 지르면서도 왕이안은 그의 아버지가 그를 죽이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환도를 높이 쳐들었던 아버지의 팔이 차차 떨어지며 환도가 힘없이 허공을 긋고 그대로 내려지는 것을 보았다. 그는 또 아버지의 입 언저리가 곧 울음이 터질 듯이 떨리는 것을 보았다. 늙은 아버지는 입술에 손을 대고 떨리는 입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려고 애를 썼다. 아버지와 아들이 이렇게 서로 노려보고 있을 때 젊었을 시절부터 왕후 장군의 신복 부하였고 지금은 같이 늙어가는 언청이가 들어왔다. 그는 여느 때처럼 왕후 장군이 자기 전에 을에 마시는 뜨거운 술을 가지고 왔던 것이다. 그의 눈에는 왕이안은 보이지 않았다. 그는 다만 노 장군만을 보고 있었다. 그리고 왕후 장군의 얼굴에 근육이 떨리며 분노가 아직도 서려있는 표정을 보자 재빨리 그에게로 다가가서 뜨거운 술을 큰 잔에 따랐다. 그것을 본 왕후 장군은 눈앞의 아들도 잊은 양 환도를 손에서 떨어뜨렸다. 손으로 술잔을 받아들어 들이켜고 또 들이켰다. 언청이는 술병을 들고 잇따라 따랐다. 왕후 장군은 울려던 것도 잊고 중얼거렸다. 더 따르게, 더. 젊은 왕이안은 선체로 그들 두 늙은이의 거동을 지켜보았다. 한 늙은이는 마음의 타격을 위로하려고 어린애같이 열심히 술을 마시고 있었고
또한 늙은이는 째진 입술 때문에 흉하게 보이는 얼굴로 허리를 굽신거리며 친절히 술을 따르고 있었다. 그들은 현재와 같은 순간에도 술과 술이 가져다주는 위안을 갈망하는 늙은이들이었던 것이다. 왕이야는 자기가 이 자리에 무관한 것 같지만 느껴졌다. 여태까지 무섭게 뛰던 가슴도 가라앉고 숨이 막힐 듯하던 목구멍에서 김이 빠져나간 듯 두 눈에선 갑자기 눈물이 솟구쳤다. 그러나 그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군관학교에서 받은 훈련에 힘입어 그는 전보다도 굳센 마음을 갖게 되었으며 그것은 현재 같은 경우에 도움이 되었다. 그는 끌려서 내던져졌던 혁대를 도로 집어 아무 말 없이 군대식으로 몸을 세우고 그 자리에서 떠나 어릴 때부터 그가 공부하던 방으로 들어갔다. 그 방에서 그는 그의 군사교관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던 것이다. 그 군사교관은 또 군관학교에서 그의 부대장이 되었던 것이다. 그 어두운 방에서 그는 책상 앞에 있는 의자를 더듬어 찾아 상한 가슴을 안고 털썩 주저앉았다. 이때 그는 자기가 아버지 때문에 너무 마음을 썼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늙은이를 위해서 동지들과 대의를 저버리기까지 할 필요는 없었다고 느껴졌다. 왕이야는 몇 번이고 방금 본 아버지의 모습을 눈앞에 그려보았다. 아직도 그의 아버지는 대청에서 술을 마시고 있을 것이다. 그는 자기 아버지를 다시 보게 되었다. 현재의 아버지가 옛날의 왕후 장군과 같은 사람이라고는 거의 믿어지지 않았다. 여태까지의 왕이야는 그렇지 않으려고 하면서도 아버지를 두려워해온 것이 사실이었고 남몰래 반항심을 품으면서도 아버지를 존경해왔던 것이다. 그는 호랑이라는 별명을 가진 아버지의 무서운 분노와 호통, 그리고 언제나 손 가까이 간직한 환도를 번개처럼 빼어드는 그 모습을 두려워했었다. 고독한 어린 시절에 그는 하찮은 일로 아버지를 노하게 함으로써 호통을 당하는 꿈을 꾸고 온몸에 식은땀을 흘리며 잠을 깬 일이 여러 번 있었다. 물론 왕후 장군은 자기 아들에 대해서 진정으로 오래도록 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겁낼 필요는 없었던 것이지만 그래도 아버지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노하거나 혹은 노한 것처럼 보이는 것을 여러 번 목격했던 탓일 것이다. 그의 아버지는 그의 분노를 부하를 지배하기 위한 무기로 사용했음이 틀림없었다. 어쨌든 왕이야는 아버지가 노했을 때 불덩이 같은 무서운 눈과 수염을 거슬러 올리는 모양을 생각하고는 이불 속에서까지도 떨었었다. 부하들 사이에서도 두려움이 섞인 이런 농담을 예사로 했었다. 호랑이 수염을 건드리는 게 아니야. 그렇게 노하기를 잘하는 왕후 장군이었건만 아들만은 끔찍이 사랑하였다. 그리고 아들 왕이야는 그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알면서도 아버지가 두려웠었다. 그 사랑은 분노와 같이 격렬하고도 또 괴팍스러웠기 때문에 소년에겐 무거운 짐이 되었던 것이다. 왕후 장군 주위에 여자가 없어서 그 열화 같은 심정을 가라앉히지 못한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되었을 것이다. 다른 군벌 장군들은 전쟁이 없거나 노경에 이르면 의뢰 여인들을 그들의 거처에 들여 여색을 즐기는 것이었으나 왕후 장군은 여자라고는 하나도 들이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그는 두 아내 곁에도 가까이 가지 않았다. 의사의 딸로서 왕후 장군의 아내가 된 여인은 그녀의 친정아버지가 세상을 떠날 때 무남 동료인 그녀에게 재산을 남겨주었다. 그런데 그녀는 왕후 장군과의 사이에서 낳은 단 하나의 자식인 딸에게 서양식 교육을 시키기 위해 해안 지방의 큰 항구 도시에 가서 살고 있은 지 이미 오래였다. 그러므로 왕이야에게는 그의 아버지가 유일한 애정과 공포의 대상이었다. 그리고 이 애정과 공포로 얽힌 보이지 않는 힘은 왕이야를 짓눌렀던 것이다. 그 힘은 그를 사로잡았고 그의 마음과 정신은 아버지에 대한 공포와 아버지의 사랑이 자기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자기의식으로서 종종 쇠사슬에 매여 있는 것 같았다. 아버지의 그러한 정신적 압력은 왕이안이 최초로 당한 가장 어려운 고비에서도 그를 짓눌렀던 것이 사실이다. 아버지는 모르지만 왕이안이 남쪽의 군관학교에서 그의 동지들과 같이 그들의 부대장 앞에서 맹세를 하게 되었을 때도 그는 땀을 뺐던 것이다. 즉 그들은 새로운 대의를 위해 목숨을 바치고 싸워서 중앙정부를 타도하여 무력한 주석을 몰아내고 군벌과 외적의 무자비한 지배하에 신음하는 백성을 구원하여 다시 훌륭한 나라를 건설하겠다는 맹세를 하게 되어 있었다.
그때 왕이안만은 아버지에 대한 공포와 애정에 사로잡혀 한 사람씩 하는 그 맹세에 참여하지 않았었다. 그의 아버지는 그들이 타도하려고 부르짖는 군벌이었기 때문이다. 그의 심정으로서는 그의 동지들에 공명하고 있었다. 그의 머리에는 도탄에 빠진 민중들의 참담한 상황의 기억이 얼마든지 간직되어 있었다. 곡식이 무럭무럭 자라는 밭들이 그의 아버지의 군대의 말군 밑에 짓밟혔을 때 농민들이 짓던 표정을 역력히 기억하고 있었다. 또 왕후가 어떤 마을에서 양식 또는 현금으로 세금을 내라고 은근히 강요했을 때 한 늙은 지주가 짓던 공포와 증오의 표정도 기억하고 있었다. 그는 또 여기저기 쓰러진 사람의 시체들이 그의 아버지에게나 부하들에게 아무런 느낌조차 일으키지 않았던 것도 기억하고 있었다. 홍수와 기근이 든 해에 처참하던 광경도 머리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언젠가 아버지와 같이 말을 타고 넘실거리는 홍수 가운데 겨우 남았던 뚝길이를 지날 때 기근에 허이적거리는 산송장 같은 수많은 남녀들이 우글거리던 광경도 눈에 선했다. 그때 호위병들이 왕후 장군과 그의 귀중한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 그 군중에게 사납게 대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두 사람에게 달려들었을지도 모른다. 왕이야는 그 밖에도 그런 광경을 얼마든지 기억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런 광경에 부딪힐 때마다 괴로움을 느꼈고 자기가 군벌 장군의 아들로 태어난 사실을 혐오했다. 또 최근에만 하더라도 동지들과 함께 그 주의를 실천하기 위해 맹세하고 싶었으나 아버지를 생각해서 몰래 빠져나올 수밖에 없었던 자신을 얼마나 혐오했는지 모른다. 어려서부터 자란 방의 어둠 속에 혼자 앉아서 왕이야는 생각을 계속했다. 그가 아버지 때문에 바친 희생이 모두 무의미했던 것 같이 느껴졌다. 아버지는 그런 희생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니 그것은 아무런 가치도 없는 희생이 아니었던가. 그런 희생은 안 한 편이 좋지 않았을까. 그는 늙은 아버지를 위해서 자신과 같은 세대의 동지를 배반했던 것이다. 그러나 아버지는 조금도 그런 것을 몰라주지 않았던가. 왕이야는 이날까지의 자기 생애가 아버지에게 그릇된 이용물이 되었었다고 느껴졌다. 이렇게 생각한 그는 아버지의 모래에한 처사가 낱낱이 머리에 떠올랐다. 그가 소년 시절에 독서를 즐기고 있을 때 그의 아버지가 그를 불러내어 부하들의 전투 연습을 보라고 강제한 일, 또는 양식을 청하는 부하들을 총살했던 일, 그 밖에 그런 따위의 불쾌한 일들을 회상한 그는 이를 악물고 중얼거렸다. 아버지는 나를 한 번도 사랑한 적이 없어. 아버지 자신은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할 테지만 아직 한 번도 나에게 내가 무엇을 진정으로 원하는지 물어본 적이 없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야. 간혹 묻는데도 그것은 내 생각이 아버지 생각과 다를 경우 그것을 반박하기 위해서였지.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언제나 아버지 마음에 들게끔 생각해서 말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다. 따라서 나에겐 자유라고는 없었어. 그는 생각을 다시 그의 동지들에게로 옮겼다. 그들은 그를 경멸하고 있을 것이 틀림없었다. 이제 이 나라를 위대하게 만드는 사업에 그들과 같이 참가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는 반항적인 어조로 중얼거렸다. 나는 처음부터 군관학교에 가고 싶지 않았어. 그곳에 가지 않는다면 아무데도 보내주지 않겠다고 해서 아버지가 강요하다시피 했기 때문에 갔던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니 고독감으로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다. 그는 그 캄캄한 방 안에서 눈을 깜빡거리며 침을 꿀꺽 삼켰다. 그리고 마음을 상한 어린애가 하는 것처럼 화가 나서 또다시 중얼거렸다. 아버지가 알건 말건, 아버지가 뭐라고 하건, 이해하건 말건 나는 혁명가가 될 수도 있었던 것이다. 나는 부대장을 따라서 혁명군으로 참가할 걸 그랬나 보다. 지금 나는 동지도 없고 나를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어. 정말 상대할 만한 사람이라곤 하나도 없어. 왕이야는 자기가 가장 고독하고 쓸쓸한 사람인 것처럼 느끼면서 그대로 앉아 있었고 아무도 그의 곁에 오는 사람은 없었다. 그날 밤이 셀 때까지 하인 하나 얼씬거리지 않았다. 왕후 장군이 아들에 대해서 노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다. 그들 부자가 다투고 있을 때 창에 눈과 귀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섣불리 왕이안을 위로하다가 무서운 장군의 분노를 살까봐 두려워한 것이 분명했다. 그가 이 집안에 있는데 아무도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것은 왕이안으로서는 처음 겪는 일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더욱 고독한 생각이 드는 것이었다. 그는 묵묵히 앉은 채였으며 초를 찾아 불을 켤 생각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소리를 질러 하인을 부르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는 책상에 양팔을 놓고 그 위에 머리를 얹었다. 그리고 우울한 생각이 물결치는 대로 내맡겼다. 그러나 피로한 젊은 몸이라 그는 마침내 잠들어 버렸다. 그가 잠을 깨었을 때에는 어스름한 새벽이 되어 있었다. 그는 머리를 번쩍 들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리고 아버지와 다툰 것이 생각났다. 우울한 감정이 아직도 남아 있었다. 그는 일어나서 바깥뜰로 향해 있는 문으로 가서 내다보았다. 뜰은 고요하고 아무도 없었다. 희미한 새벽빛이 서린 가운데 바람은 없고 밤사이에 내린 눈은 벌써 녹기 시작했다. 문지기는 춥지 않게 벽 한 모퉁이를 찾아서 몸을 쪼그리고 앉은 채 자고 있었다. 도둑을 쫓기 위한 죽장은 땅바닥에 가까이 놓고 있었다. 그 잠든 모습은 추레했다. 아래턱이 축 늘어지도록 해 벌리고 있는 큰 입안에는 이빨이 드러나 보였다. 그 문지기는 왕이안이 어렸을 때 그에게 매우 다정하게 대해주었고 그가 군간학교로 떠나기 전까지도 명절이나 그 밖의 기회만 있으면 그에게 과자나 놀이개를 사다 주곤 했었다. 그러나 지금의 그 문지기는 젊은 도련님의 고민을 아랑곳하지 않는 한 사람의 못생긴 늙은이로 밖엔 보이지 않았다. 그는 이곳에서의 생활은 공허한 것이었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꼈고 마음속에는 갑자기 반항의 불꽃이 타올랐다. 그것은 결코 새로운 반항이 아니었다. 그와 아버지 사이에 오래전부터 쌓였던 갈등이 표면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뿐이었다. 그들 사이에 이 갈등이 어떻게 자랐는지는 똑똑히 알 수 없었지만 오래전부터 쌓이고 쌓인 것은 사실이었다. 왕이안이 아직 어렸을 때 그의 군사교관은 그에게 서양식 교육을 시켰고 서양식 훈련을 시켰고 또 그에게 혁명이라든가 국가재건의 이상을 주입시켰던 것이다. 그래서 그의 정신은 신기하고 용감한 낱말들로 표현되는 그런 사상의 방향으로 이끌려 갔었다. 소년 시절의 왕이안은 그런 이야기를 듣고 호기심에 불타는 정열이 타올랐다가도 교관이 갑자기 음성을 낮추어 이렇게 말할 때에는 그 정열이 식어버리는 것 같았다. 너는 언젠가는 너의 것이 될 저 군대를 사용하는 거야. 조국을 위해서 말이야. 나라를 망치는 군벌의 존재를 용서해선 안 돼. 이와 같이 교관은 은밀히 소년에게 아버지를 배반하라는 교육을 시켰던 것이다. 어린 위안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선생의 빛나는 두 눈을 바라보았고 그의 열정적인 말투에 깊이 감동하며 귀를 기울였으나 마음은 늘 주춤거리곤 했다. 하지만 저의 아버지는 군벌의 장군입니다. 라는 말은 하지 못했다. 이렇게 위안은 소년 시절부터 자기 모순으로 분열되어 있었다. 그 결과 그는 또래들보다 점잖고 말이 적고 침울한 아이가 되었다. 그는 아버지를 사랑했으나 자랑스럽게 생각하지는 않았다. 지금 희미한 새벽빛 속에 서 있는 위안은 오랜 갈등으로 지쳐 있었다. 그는 마음속의 갈등으로부터, 아니, 그가 알고 있는 모든 전쟁과 모든 대의 명분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었다. 하지만 어디로? 그는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보호를 받으며 살아왔기 때문에 친구도 없고 갈 만한 곳도 없었다. 문득 어떤 장소가 떠올랐다. 할아버지가 살았다고 하는 낡고 작은 토벽집이었다. 어릴 때 위안은 전쟁과 동떨어진 평화스러운 그 집을 보고 깊은 인상을 받았었다. 그의 할아버지 왕릉은 가난한 농부였으나 큰 돈을 모아 성안의 대골 같은 집으로 이사하여 왕부자라고 불렸다. 그 전에 살았던 토벽집은 지금도 마을 끝에 남아 있었고 조용한 밭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토벽집 부근에 약간 높은 곳에는 가족 묘지가 있어서 왕릉을 비롯한 조상들이 묻혀 있었다. 소년 시절 아버지를 따라서 두 백부가 사는 집을 방문했을 때 아버지와 백부, 사촌들과 더불어 성묘를 하고 그 토벽집 앞을 지난 일이 있었다. 그때 위안은 이런 집에서라면 평화로울 거라고 생각했다. 그 집에 살던 조용하고 침울한 얼굴의 여인이 절에 들어가 비구니가 된 후 늙은 소작인 부부가 그 집을 지키고 있었다. 위안은 비구니가 된 그 여인을 한 번 본 적이 있었다. 그때 그녀는 두 사람을 데리고 살고 있었다.
한 사람은 회색 머리의 천치였고 또 한 사람은 백부의 셋째 아들인 곱사등이었다. 그 후 천치는 죽었고 곱사등이는 승려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 조용한 여인을 처음 보았을 때 머리만 깎지 않았을 뿐 비구니 같다고 생각했다. 남자한테서 얼굴을 돌렸고 비구니가 입는 회색 옷을 입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보살처럼 보였다. 희미한 달처럼 창백한 얼굴에 골격은 단단했고 섬세한 피부를 가지고 있었다. 가까이서 보면 얼굴에 잔주름이 보였지만 떨어져서 보면 퍽 젊어 보였다. 어쨌든 지금 그 집에는 아무도 없고 소작인 노부부가 살고 있을 뿐이었다. 그곳에 가기로 결정한 위안은 한시라도 빨리 떠나기 위해 방으로 들어왔다. 무엇보다도 그가 싫어하는 군복을 벗어버리고 싶었다. 그래서 그는 돼지가죽으로 만든 괴짝에서 양가죽으로 만든 긴 옷과 천으로 만든 신과 흰 네일을 꺼냈다. 그는 서둘러 그것으로 갈아입은 후 소리가 나지 않도록 말을 끌어내고서 환하게 밝아오는 뜰로 살금살금 나와 총을 맨 채 잠들어 있는 보초 곁을 지나쳤다. 그리고 대문을 열어둔 채 바깥으로 나와 말에 올라탔다. 한동안 말을 달리자 들이 나왔다. 위안은 먼 산 위에서 찬란한 광채를 뿜으면서 솟아오르는 태양을 보았다. 늦겨울 아침의 차가운 대기 속에서 붉은 태양이 선명한 자태를 드러내고 있었다. 그 광경이 하도 아름다워서 그는 뒤숭숭한 시름을 잊어버리고 시장길을 느꼈다. 그는 길가에 있는 주막집 앞에서 말을 멈추었다. 낮은 움막집 문에서는 밥을 짓는 따스한 김이 모락모락 새어나왔다. 그는 뜨거운 죽과 소금에 절인 생선, 참깨를 뿌린 밀가루빵과 차 한 잔을 주문했다. 식사를 마치고 차로 입가심한 다음 왕이야는 얼굴을 씻고 머리를 겨우 빗질하는 채 했지만 아직도 잠이 덜 깨어 하품을 하는 주인에게 돈을 치렀다. 왕이야는 다시 말에 올랐다. 벌써 아침해가 중천에 떠올라 서리에 덮인 초가 지붕과 밀이 햇볕에 반짝이고 있었다. 어쨌든 젊은 위안은 찬란하고 상쾌한 아침을 대하니 인생이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마음이 가벼웠다. 그는 전원의 풍경을 바라보며 오래전부터 숲과 논이 가까이 있고 시냇물 소리가 들리는 곳에서 살고 싶어 했던 것을 떠올렸다. 이제는 그렇게 살 수 있을 것이다. 아무도 상관하지 않을 테니까. 나 좋은 대로 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자 마음 한구석에서 새 희망이 고개를 들었고 시정에 이끌려 식구가 떠오르는 듯 했으며 우울한 생각도 사라졌다. 위안은 몇 해 전부터 시작의 충동을 느껴 짧고 섬세한 시를 부채 뒤에 또는 그가 사는 방의 흰 벽에 끼적이곤 했다. 그의 교관은 그런 시를 볼 때마다 비웃었다. 왕이안이 지은 시는 물 위에 떨어지는 가을잎, 연못가에 움트는 수양버들, 봄날의 안개 속에서 붉게 피는 복숭아꽃, 이른 봄에 갈아엎은 검은 밭 등 자연에 관한 것들이었다. 장군의 아들답게 전쟁이나 영광 같은 것은 노래하지 않았다. 동료들이 혁명가를 지어보라고 권하는 바람에 한 수 지어보았으나 승리보다는 죽음을 더 강조하는 것이었다. 그들이 실망하자 위안도 기분이 좋지 않았다. 운을 맞추려다 그렇게 된 걸 어떻게 해? 하고 중얼거렸을 뿐 다시 써보려고 하지 않았다. 그는 외양은 지극히 온순했으나 속은 강하고 좀처럼 굽히지 않는 의지의 소유자였다. 그런 일이 있은 다음부터는 자기가 지은 시를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다. 그가 아무런 구속도 받지 않고 마음대로 행동한 것은 태어나서 이번이 처음이었다. 마음이 날아갈 듯했다. 언제나 꿈꿔왔던 전원에서 혼자서 말을 달린다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지 몰랐다. 우울하던 마음이 어느새 사라지고 청춘의 의기가 용솟음쳤다. 그는 몸에 새로운 힘이 생기는 것 같았다. 쌀쌀한 맑은 공기가 그의 얼굴을 스쳤다. 만사를 잊어버리고 오직 마음속에서 솟아오르는 식구에 경탄했다. 그는 시를 빨리 지으려고 서두르지 않았다. 구름 한 점 없는 푸른 하늘에 뚜렷한 윤곽을 드러내고 솟아있는 모랫빛 산들을 바라보면서 시어들이 그 산과 하늘의 완벽한 대조처럼 뚜렷이 떠오르기를 기다렸다. 이렇게 달콤하고도 고독한 하루가 그의 마음을 달래주며 지나가는 동안 사랑의 감정도 공포도 동지도 전쟁도 모두 잊을 수 있었다. 그날 밤 그는 어떤 시골 주막집에 머물렀다.
주인은 자식도 없는 늙은이였고 과히 젊지 않은 후처와 살고 있었다. 그날 밤 손님이라곤 위안 하나뿐이었다. 그들은 위안을 친절하게 대접해 주었다. 식사는 잘게 썬 돼지고기에 향신료를 넣은 만두였다. 왕이야는 식사를 하고 차까지 마신 뒤 그를 위해 마련된 침실에 가서 누웠다. 하루의 피로가 몰려왔다. 그러나 기분 좋은 피로감이었다. 잠이 들기 전에 아버지와 다툰 기억이 되살아나서 가슴이 쓰렸으나 그것도 잠시였다. 그렇게 마음이 즐거운 이유는 하루 종일 구상하던 시가 해가 지기 전에 완성되었기 때문이다. 그의 소망대로 한자 한자가 수정과 같은 완벽한 아름다움을 지닌 사행시였다. 그는 만족한 기분으로 잠이 들었다. 자유로운 날이 사흘이나 계속되었다. 하루하루가 그 전날보다도 훨씬 즐거웠다. 맑은 겨울날의 햇볕이 상가들의 유리가루를 뿌려놓은 듯 반짝였다. 마음의 상처가 다소 치유된 왕이야는 어느덧 가슴에 희망을 안고 말을 재촉하여 그의 조상이 살던 마을에 도착했다. 해가 높게 떠있는 아침에 그는 비좁은 마을길로 들어섰다. 기껏해야 20가구가량의 초가집이 모여 사는 곳이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농부와 아낙네와 그 자식들이 보였다. 문간에 서 있는 사람도 있고 문지방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사람도 있었다. 죽을 먹는 이도 있었고 만두를 먹는 이도 있었다. 하나같이 순박해 보였다. 모두가 친구들처럼 여겨졌으며 친근감이 들었다. 그의 교가는 서민을 위해서라는 말을 귀가 닳도록 했는데 여기에 그들이 있었다. 그런데 위안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은 그렇지가 않았다. 그들은 의혹과 두려움에 쌓인 눈으로 낯선 청년을 바라보았다. 위안은 비록 전쟁이나 군대를 싫어했지만 지금 그의 모습은 훌륭한 군인의 자태를 풍기고 있었다. 그의 마음이야 어떻든지 간에 왕후는 그를 강직하고 건장한 육체를 지닌 군인으로 키웠다. 그래서 그가 말을 탄 모습에서는 장군 같은 위풍이 드러났고 비록 군복은 입지 않았지만 농부가 말을 탄 것과는 본세가 달랐다. 그래서인지 그들은 의혹의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농부들이란 낯선 사람이 나타나면 불안해하는 법이다. 마을 아이들은 만두를 손에 든 채 그가 어디로 가는지 보고 싶어서 그의 뒤를 졸졸 따라왔다. 마침내 토벽집 앞에서 말을 멈추자 아이들은 그를 둘러싸고 서로 밀치며 남은 만두를 먹으면서 또 코를 훌쩍거리며 그의 일거수 일투족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유심히 바라보았다. 그러다가 하나둘씩 흩어진 아이들은 방금 본 낯선 남자에 대해 신나게 떠들어댔다. 그 사람이 자기 집 앞에서 붉은 말을 세우고 내렸다는 둥, 그 말을 버드나무에 메었다는 둥, 그 집 문 안으로 들어갈 때는 키가 너무 커서 몸을 굽히지 않으면 안 되었다는 둥. 왕이야는 아이들이 하는 소리를 들었지만 전혀 개의치 않았다. 그러나 어른들은 아이들이 짓거리는 소리를 듣고 나서 더 한층 의심을 품고 토벽집 근처에 얼씬거리지 않았다. 키가 크고 살갗이 검은 낯선 청년에게 굳은 일이라도 당할까봐 겁이 난 모양이었다. 이렇게 위안은 조상들이 대대로 살던 농가에 정체 모를 낯선 청년이 되어 들어갔다. 그는 방 안에 들어가 주위를 살폈다. 인기척을 듣고 소작인 부부가 부엌에서 나왔다가 낯선 사람을 보고 두려워했다. 위안은 빙글에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는 옛날 이 집에 살던 왕릉의 손자입니다. 그분의 셋째 아들인 왕후 장군이 저의 아버님입니다. 늙은 부부를 안심시키고 또한 자기가 이 집에 들어올 권리가 있음을 알리기 위해 그렇게 말했지만 두 늙은이는 여전히 불안한 모양이었다. 늙은 부부는 당황하여 서로 얼굴을 쳐다볼 뿐이었다.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는지 노파는 먹던 만두를 탁자 위에 놓고 손등으로 입을 훔쳤다. 아무 말 없던 그녀의 남편은 만두를 억지로 삼키고 나서 앞으로 한 걸음 나서서 구지레한 백발머리를 숙이고 와들와들 떨며 간신히 이렇게 물었다. 나리, 무슨 용무십니까? 저희들은 어떻게 해야 좋을지요? 말씀해 주십시오. 위안은 의자에 걸터 앉으며 또다시 빙그레 웃었다. 그는 사관학교에서 하층 선민들을 찬양하는 말을 늘 들어왔기 때문에 이 늙은 부부를 대하는 마음이 가벼웠고 말도 거침없이 나왔다. 그는 머리를 흔들며 말했다. 나는 아무것도 원치 않습니다.
다만 조상들이 살던 이 집에서 잠시 은둔하고 싶을 뿐이에요. 어쩌면 여기서 살게 될지도 모르고. 하지만 확실하지는 않아요. 나는 오래전부터 농가밭, 숲이며 냇물에 마음이 끌려 유람하다가 이곳까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농촌 생활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어쨌거나 나는 당분간 숨어 있을 곳이 필요해요. 이번에도 노부부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말했지만 그들은 난처한 듯이 서로 얼굴을 마주보았다. 늙은 농부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고 말할 때마다 턱에 듬성듬성 난 흰 수염이 떨렸다. 나리, 여기는 숨을 만한 곳이 못 됩니다. 나리댁과 나리 성함은 이 근방에서도 다들 알고 있습니다요. 저는 촌사람이라서 나리같이 높은 분 앞에서도 예절을 갖추지 못하고 말씀드리오니 용서하십시오. 사실 이 마을 사람들은 군벌인 왕후 장군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요. 또 그 형제분들도 평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요. 늙은이는 잠시 말을 끊고 주위를 한번 둘러보더니 왕이안의 귀에 입을 대고 속삭였다. 나리, 왕따 어른은 이 근방 사람들에게 너무 인심을 잃었습니다요. 그래서 행여 보복이라도 당할까 두려워 가족들을 데리고 외국 군인들이 지켜준다는 항구 도시로 이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왕을 어른도 소장료를 받으러 다닐 때는 호위병을 몇 사람씩 사서 데리고 다니는 판국입니다요. 우리 농민들은 걸핏하면 전쟁이다 세금이다 하고 시달려서 죽을 지경입니다요. 벌써 10년 후에 세금까지 앞당겨 받아갔습지요. 자군 장군님,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여기는 나리가 숨을 곳이 못 됩니다요. 노파는 누덕누덕 기운 무명 앞치마 속에 두 손을 놓고 애처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렇고 말고요. 이곳은 나리께서 숨을 곳이 못 됩니다요. 늙은 부부는 왕이안이 어서 이 집에서 떠나기만을 바라면서 불안한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그러나 왕이안은 그들의 말을 개의치 않았다. 그는 이 자유로운 환경이 마음에 들었다. 눈에 띄는 건 모두가 그에게 즐거움을 주었다. 날씨마저 좋아서 마음까지 밝아졌다. 그들이 뭐라고 하건 여기에 머무르기로 결심한 그는 유쾌하게 웃으며 확고한 어조로 대꾸했다. 어쨌든 난 이 집에 머물러야겠어요. 아무것도 걱정할 것 없어요. 그저 당신들이 먹는 대로 나도 먹을 것이니 그리하세요. 그는 장식도 별로 없는 수수한 방 안에 앉아 사방을 둘러보았다. 갱이와 쟁기 따위가 벽에 세워져 있었다. 줄에 깬 붉은 고추와 말린 닭 몇 마리와 파도 매달려 있었다. 그런 풍경조차도 마음에 들었다. 그의 눈에는 모든 것이 새롭게 보였다. 그는 갑자기 시장기를 느꼈다. 그는 늙은 부부가 먹고 있는 마늘 넣은 만두가 맛이 좋아 보였다. 할머니, 난 배가 고픈데 먹을 것을 좀 주시구려. 노파는 놀랐다. 나리께 드릴 만한 것이 있어야지요. 닭이 4마리 있으니 1마리 잡아야겠구먼요. 지금 있는 건 이런 빵뿐이에요. 이건 밀가루로 만든 것도 아니랍니다. 그것이 먹고 싶어요. 그것이. 왕이안은 진심으로 말했다. 여기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다 좋아요. 노파는 마지못한 듯 마늘을 넣어 찐 만두와 함께 소금에 절여두었던 생선 한 토막을 반찬으로 내놓았다. 왕이안은 하나도 남김없이 먹어치웠다. 그것은 지금까지 먹어보지 못한 진미였다. 배가 부르자 갑자기 노곤해졌다. 여태껏 피로조차 잊고 있었던 것이다. 위안은 이제 몸을 누이고 싶었다. 잠자리가 어디 있죠? 잠을 자고 싶은데. 이번에는 노인이 대답했다. 평소에 사용하지 않는 방이 하나 있습니다. 옛날에 나리 조부님이 거처하시던 방이지요. 그분이 돌아가신 뒤에는 3번째 부인이 사셨답니다. 한없이 어진 분이라서 모두 좋아했지요. 그렇게 마음 착한 분이었는데 비구니가 되셨죠. 그 방에 침상이 있으니까 거기서 쉬시는 게 좋겠습니다. 늙은이는 한쪽에 있는 방문을 열었다. 어두침침한 작은 방이었다. 네모난 구멍에 흰 종이를 바른 창이 있었다. 밤낮 지키고 있는 호위병이 없으니 편히 잘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는 그 고독이 한없이 좋았다. 어두침침한 방 안에 들어섰을 때 그는 어떤 완강한 생명력이 아직도 남아 감돌고 있는 듯한 묘한 기분에 휩싸였다. 그는 그 느낌이 무엇인지 궁금해하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곳은 난생 처음 보는 간소한 방이었다. 삼배 휘장을 들이운 침대, 아무런 칠도 하지 않은 탁자와 의자가 있을 뿐이었다. 바닥은 흙바닥이었는데 문턱과 침대 옆만은 움푹 파여 있어 오랜 세월 동안 밟고 지나다닌 흔적을 남기고 있었다. 거기엔 아무도 없었다. 오직 자신뿐이었다. 그러나 그는 누군가의 혼이 가까이 있는 것을 느꼈다. 그는 이해할 수 없지만 힘찬 농부의 혼이었다. 이윽고 그것은 사라졌다. 더 이상 어떤 생명력을 느낄 수 없게 되었고 또다시 고독 속에 홀로 남았다. 그는 방긋 웃었다. 달콤한 피로가 몰려오면서 눈이 스르르 감기려 했다. 그는 침대 옆으로 가서 휘장을 걷고 벽장에 겹겨둔 푸른 꽃이 수놓인 낡은 이불을 내렸다. 그리고 침대에 몸을 던지고 이불을 덮었다. 그는 곧 잠이 들었다. 옛집의 깊은 정적 속에서 그는 실로 오랜만에 안식을 얻었다. 한밤중 흙벽으로 된 방 안에서 눈을 떴을 때 왕이아는 문득 옛날이 지나가고 있는 듯한 이상한 감회에 젖었다. 침대 위에 휘장을 걷어젖히고 방 안을 둘러보았다. 네모진 창으로 흘러들던 희미한 빛도 이제는 들어오지 않았다. 어둠 속에는 오직 아늑한 고요만이 감돌고 있었다. 그는 다시 누웠다. 잠에서 깨면 언제나 시종이 곁에서 지키고 있었는데 아무도 없는 것이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몰랐다. 이 조용한 정적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다.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호위병의 잠꼬대도 들리지 않았다. 기와를 깐 마당을 요란스럽게 밟는 말발굽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갑작스럽게 칼을 뽑는 소리도 물론 없었다. 오직 달콤한 정적만이 흘렀다. 그때 갑자기 정적을 깨뜨리고 어떤 소리가 들려왔다. 귀를 기울이니 가운데 방에서 몇 사람이 움직이고 속삭이는 소리였다. 위아는 침대에 누운 채 몸을 돌려 휘장 건너편 사인문 쪽을 바라보았다. 아무렇게나 만들어 칠도 하지 않은 나무 문이 조금씩 열리고 있었다. 촛불이 보이고 이어서 불빛 속으로 한 사람의 머리가 보였다. 그 머리가 쑥 물러나더니 또 한 사람의 머리가 나타났다가 물러났다. 그렇게 몇 사람이 차례차례로 방 안을 들여다보았다. 왕이아는 침대에서 몸을 움직여 삐걱 소리를 냈다. 그러자 손 하나가 문고리를 잡아당겨 소리 없이 문을 닫았다. 방 안은 다시 캄캄해졌다. 그는 더 이상 잠을 잘 수 없었다. 무슨 일인지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자기가 이곳에 온 것을 아버지가 알고 사람을 보낸 것일까? 그렇다면 침대에서 일어나지 않을 작정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정체가 궁금해 계속 누워있을 수가 없었다. 그때 말을 탈곡장 수양버들에 메어놓은 채로 두고 온 게 생각났다. 그러고 보니 늙은이에게 먹이를 주라거나 돌봐달라는 말도 하지 않은 게 마음에 걸렸다. 말이 여태까지 그곳에 있을 것을 생각하니 걱정이 되었다. 그는 결국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런 일에는 보통 사람들보다 마음이 세심했던 것이다. 방 안은 서늘했다. 그는 양가죽으로 만든 웃옷을 입고 신발을 찾아 신고 손으로 더듬거리며 문을 찾아 가운데 방으로 들어갔다. 거기에는 촛불이 켜져 있었고 20명가량의 농부들이 모여 앉아 있었다. 위안을 보자 한 사람 두 사람 여기저기서 일어나더니 멀뚱히 그를 쳐다보았다. 위안은 놀라 그들을 마주보았다. 늙은 소작인을 제외하고는 아는 얼굴이 하나도 없었다. 이윽고 그들 중에서 푸른 옷을 입은 온화한 얼굴의 한 늙은이가 앞으로 나왔다. 그 중에서 가장 연장자인 것 같았다. 시골 사람답게 변발한 백발을 등에 들이운 그 늙은이는 머리를 숙이고 위안에게 말했다. 날있게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저희들은 이 마을의 연장자들이 올시다. 위안은 약간 고개를 숙이고 모두들 앉으라고 일렀다. 그리고 그를 위해 비워놓은 탁자 옆 윗자리에 앉아 그들의 말을 기다렸다. 이윽고 그 늙은이가 말하기 시작했다. 장군님은 언제쯤 오십니까? 위안은 간단하게 대답했다. 아버지는 이곳에 안 오십니다. 나는 당분간 여기서 혼자 지낼 작정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창백한 얼굴로 서로 마주보았다. 늙은이가 장기침을 하고 다시 말을 계속했다.
이 마을은 가난한 사람들 뿐입니다. 저희들은 이미 무수한 수탈을 당했습니다. 나리의 백부님께서 멀리 항구 도시로 이사를 가신 뒤로 돈 씀씀이가 더 커져서 저희들로서는 낼 힘도 없는 막대한 소장료를 받아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군대에 세금을 바쳐야 하고 화적을 막기 위해 화적 두목에게도 돈을 바쳐야 하니 정말 죽을 지경입니다. 그렇지만 나리께서 필요한 금액을 말씀해 주시면 어떻게든 힘 닿는 데까지 마련해 보겠습니다. 그 대신 아무쪼록 이 마을을 떠나셔서 그 이상의 어려움을 주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왕의 아는 아연에서 사람들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어처구니 없다는 듯이 날카로운 어조로 말했다. 할아버지의 집에 찾아와서 이런 인사를 들을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나는 어르신들한테 돈을 요구할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하나같이 정직해 보이는 그러나 의욕에 차 있는 얼굴들을 보면서 말을 이었다. 여러분들을 믿고 솔직하게 말하겠습니다. 지금 남쪽에서는 혁명군이 일어나서 북쪽의 토벌들을 타도하기 위해 북상 중에 있습니다. 나는 그동안 혁명군에 들어가 있었지만 아시다시피 내 아버지가 군벌의 장군이라 혁명군에서 몰래 빠져나왔습니다. 아들 된 도리로 아버지와 싸울 수는 없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호위병들을 데리고 집에 돌아오니 아버지는 내가 혁명군의 군복을 입은 것을 보고 크게 화를 내셨고 그 때문에 한바탕 다투었습니다. 더구나 나는 혁명군에서 탈주했기 때문에 쫓기는 몸이 됐죠. 혁명군의 대장이 나를 찾아내어 죽이려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당분간 여기에 숨어 있으려고 왔습니다. 위안은 여기서 말을 끊고 마을 사람들의 순박하지만 근심 어린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들을 이해시키고 싶었고 그들이 아직도 의심을 품고 있는 것이 못마땅하기도 해서 열을 내어 다시 이야기했다. 하지만 나는 다만 피신할 목적으로 여기에 온 것은 아닙니다. 나는 옛날부터 조용한 농촌 생활을 그리워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나를 군벌로 만들려고 교육시켰지만 나는 피 흘리고 사람 죽이는 것이 싫었고 화약 냄새도 군대의 시끄러운 소리도 싫어합니다. 나는 어렸을 때 아버지와 여기를 지나간 적이 있는데 어떤 여인이 이상한 사람 둘을 데리고 이 집에서 살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 세 사람이 부러웠지요. 그래서 사관학교에 들어간 후에도 항상 이곳을 생각했고 언젠가 살아보았으면 했어요. 나는 이 마을에서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 부럽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다시금 서로를 쳐다보았다. 자기네 생활이 부럽다니 도통 이해할 수가 없었다. 또 믿어지지도 않았다. 그들이 사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웠기 때문이다. 그래서 농촌 생활을 동경한다고 말하는 이 청년을 보며 더욱 깊은 의욕을 느낄 뿐이었다. 그들은 위안이 호사스럽게 살아온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왕씨 일가가 얼마나 떵떵거리고 사는지는 다 아는 이야기가 아닌가. 왕따 가족은 항구 도시에 가서 귀족 같은 생활을 하고 있었고 그들의 지주인 왕얼은 고리대금업으로 엄청난 부자가 되어 있었다. 농부들은 그토록 큰 재산을 가진 그들을 부러워하면서도 미워했다. 그래서 고래등 같은 큰 집을 마다하고 이런 토벽집에 살겠다고 하는 왕의 아내 뚱딴지 같은 말을 믿기는커녕 의구심과 증오심을 느낄 뿐이었다. 이윽고 그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났다. 위안도 일어섰다. 그럴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그는 알지 못했다. 상관이나 연장자가 아니면 상대방이 일어난다고 해서 자기도 따라 일어난 적이 없었다. 그는 누덕누덕 기운 무명옷을 입은 이 농민들에게 어떤 예의를 지켜야 할지 알 수는 없었으나 아무튼 그들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 따라 일어났다. 그가 일어나자 농민들은 머리를 숙였다. 위안도 적당한 인사말을 했다. 그들도 공손히 인사말을 하고 돌아갔으나 그들의 얼굴에서 의욕의 빛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남은 사람은 늙은 소작인 부부뿐이었다. 그들은 근심스러운 듯이 위안을 바라보았다. 이윽고 노인이 애원하듯 말했다. 나리께서 왜 여기에 오셨는지 사실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화가 닥칠는지 미리 알고나 있어야지요. 왕후 장군께서 나리한테 이곳 사정을 살피고 오라고 분부하신 모양인데 장군께서는 어떤 전쟁을 계획하고 계십니까요?
우리 같은 가난한 백성들은 신들과 군벌과 부자와 벼슬아치들에게 시달릴 대로 시달려왔습니다요.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왕이야는 비로소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이유를 깨달았다. 나는 첩자가 아니에요. 아버지가 시켜서 온 것도 아니고요. 좀 전에 내가 설명한 그대로입니다. 그래도 늙은 부부는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남편은 기막힌 듯이 탄식을 하면서 외면했다. 아내는 울상을 지었다. 위안이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좋을지 몰라 안절부절 못하는데 갑자기 말이 생각나서 물었다. 참, 말을 어떻게 했지요? 잊고 있었는데. 부엌에 끌어다 메었습니다. 노인이 대답했다. 즉각 콩을 주었지요. 연못에서 물도 길어다 먹였습니다요. 위안이 고맙다고 하자 노인은 이렇게 말했다. 그까짓 걸 가지고 그러십니까? 나리는 옛날 제 주인의 손자님인데. 그리고 노인은 위안 앞에 무릎을 꿇고 신음하듯 말했다. 옛날에 나리 할아버지께서는 한때 우리와 같은 장사꾼이었지요. 단순한 농민이었습니다. 이 부락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그분은 운이 좋아 부자가 되었으나 우리는 이렇게 가난뱅이로 살고 있습니다. 제발 옛날 우리와 친구였던 할아버지를 생각하셔서 나리께서 여기 오신 참뜻을 말씀해 주십시오. 위안은 노인을 부축해 일으켰으나 그리 공손한 태도는 취하지 않았다. 자신은 솔직히 말했는데도 끝까지 의심하는 것이 불쾌했다. 그는 권세가 당당한 왕후 장군의 아들이었고 여태까지 그가 하는 말을 못 믿겠다고 거역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렇게 의심을 받아본 적이 일찍이 없었다. 그래서 약간 언성을 높여 말했다. 먼저 얘기한 그대로예요. 똑같은 말을 몇 번이고 되풀이하지 않겠어요. 나 때문에 당신들이 해를 입을지 안 입을지는 두고 볼 일이지요. 그러고 나서 노파를 향해 말했다. 뭐든 먹을 것을 좀 주세요. 배가 고프군요. 이윽고 늙은 부부는 묵묵히 식사 시중을 들었다. 아침에 먹은 것보다는 맛이 덜한 것 같았고 금방 배가 불렀다. 식사를 마치자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돌아왔다. 침대에 누웠으나 잠은 쉬 들지 않았다. 이 단순한 마을 사람들을 생각하니 화가 났기 때문이다. 어리석은 사람들 같으니 하고 그는 마음속으로 부르짖었다. 정직할지는 모르나 이런 총구석에만 틀어박혀 있으니까 바보가 될 수밖에 없지. 대체 이렇게 우둔한 사람들을 위해 생명을 바쳐가며 싸워야 할 가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들과 비교하면 자기는 훨씬 총명하다고 느껴졌다. 자신이 우월하다는 생각에 조금 위안을 받으며 그는 다시 어둡고 적막한 가운데 잠이 들었다. 위안은 6일 동안 이 집에서 살았다. 그의 생애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 마을 사람들도 다시는 그에게 귀찮은 질문을 하지 않았다. 늙은 부부도 묵묵히 그의 시중을 들어주었다. 왕이야는 그들이 자신에게 의욕을 품었던 것을 잊었고 과거나 미래도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 다만 그날그날의 일만을 생각했다. 그는 가까운 성 안에도 발을 들여놓지 않았고 성내의 큰 집에 사는 왕어를 만나려고도 하지 않았다. 날이 어두워지면 잠자리에 들었고 맑게 갠 쌀쌀한 겨울 하늘에 강렬한 빛을 비추며 아침 해가 떠오를 때 그도 일어나 앉아서 아침 식사가 나오기 전까지 문 밖의 밭들을 내다보았다. 밭들은 겨울밀이 싹터 온통 연한 초록빛이었으며 대지가 지평선까지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들판에 점점이 보이는 남빛점들은 곧 다가올 봄농사 준비를 준비하기 위해 일하는 농부들이거나 이웃을 왕래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는 매일 아침 시상을 떠올렸다. 구름 한 점 없는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모래빛 돌산들이 아름다웠다. 그는 난생 처음으로 조국의 아름다움을 느꼈다. 소년 시절부터 위안은 교관으로부터 우리나라라든지 우리들의 조국이라는 말을 들어왔다. 가끔 위안을 향해 열렬하게 당신의 나라라는 말을 하기도 했으나 위안은 이렇다 할 감명을 받지 못했다. 아버지와 함께 좁은 형공소 안에서 폐쇄된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나라라는 관념이 뚜렷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는 병사들이 떠들고 먹고 자고 하는 병영에도 가본 적이 거의 없었다. 왕후가 전쟁에 출전해서 혼자 있게 될 때는 유순한 중년 부하들로 구성된 특별 호위대의 보호를 받았다.
그 호위대는 작은 장군 앞에서 쓸데없는 소리나 음탕한 이야기는 입 밖에 내지도 말라는 엄명을 받고 있었다. 그래서 위안은 항상 호위병들에 둘러싸여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살았다. 하지만 지금은 보고 싶은 것을 볼 수 있었고 아무도 막을 사람이 없었다. 그는 사방의 풍경을 마음껏 즐겼다. 푸른 하늘과 땅이 맞닿은 곳까지 한눈에 들어왔다. 조그만 숲으로 쌓인 촌락들이 점점이 보였다. 멀리 서쪽에는 청자색 하늘에 톱날 같은 검은 성벽이 성을 둘러싸고 있었다. 그는 마음 내키는 대로 걸어서 또는 말을 타고 자유롭게 돌아다녔다. 그러는 동안에 그는 어렴풋이 조국의 의미를 깨달았다. 이 하늘과 땅, 그리고 나무는 없을망정 보기 좋은 산들과 밭, 바로 이것이 그의 조국이었다. 얼마 후 그는 이상한 변화를 느꼈다. 말을 타면 대지로부터 그만큼 멀어지는 것 같았다. 처음에는 어디를 가도 말을 탔다. 말을 타는데 익숙했기 때문에 말을 타고 다니는 것이 곧 걸어 다니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농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멀리서 위안을 노려보면서 자기들끼리 수군거렸다. 저건 틀림없이 군대 말이로군. 한 번도 밭을 갈아보지 못한 말이야. 2, 3일이 지나자 그의 소문은 마을 전체에 퍼졌다. 왕후 장군의 아들이 왔어. 큰 말을 타고 말이야. 그 집 가문답게 아주 뽐내며 돌아다녀. 왜 왔을까? 보나마나 농사를 살피러 왔겠지 뭐. 또 세금을 내라고 할 모양인가 봐. 이런 말이 위안의 귀에도 들려왔다. 그가 말을 타고 지나갈 때마다 농부들은 그를 힐끗 쳐다보고는 밉살스럽다는 듯이 고개를 돌리고 땅에 침을 탁 뱉었다. 위안은 처음에는 농부들이 자신을 멸시하고 침을 뱉는 것을 보고는 화가 나기도 하고 놀라기도 했다. 일찍이 이런 대우를 받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아버지를 제외하고는 무서운 사람 없이 자랐으며 종들도 그가 시키는 대로 지체 없이 움직였기 때문에 농부들이 그러한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곧 농민들이 왜 그런 태도를 보이는지, 무슨 곡절이 있는지를 깨달았다. 사관학교에서 배운 기억을 되살린다면 농민들은 오래전부터 억압된 생활을 해왔기 때문일 것이다.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위안은 마음이 너그러워지고 그들이 침을 뱉어 기분을 풀 수 있다면 그렇게 해도 상관없다고 여겨졌다. 마침내 그는 말을 버든나무에 메어두고 걸어다니기로 했다. 걸어다니는 것이 처음에는 약간 힘들었으나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는 동안 익숙해졌다. 가죽 구두를 벗어버리고 농민들이 신는 집신을 신었다. 겨울 햇볕에 마른 한길이나 밭두끼를 밟는 촉감이 그지없이 좋았다. 또 이제는 길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이 그가 무서운 군벌 장군의 아들이 아니라 다만 낯선 사람으로 알고 지나치는 것이 기뻤다. 이 며칠 동안 위안은 처음으로 조국애를 느꼈다. 거기에다 자유롭고 고독하니 식구가 절로 떠올랐다. 억지로 짜내지 않아도 쓰기만 하면 그대로 훌륭한 시가 되었다. 그런데 이 움막집에는 책도 종이도 없었다. 오래 묵은 붓이 하나 있을 뿐이었다. 왕릉이 토지 매매 증서에 서명하는 데 쓰려고 산 것인 듯 했다. 붓은 오래된 것이었지만 다행히 아직은 쓸 수 있었다. 그 붓과 함께 발견된 먹조각을 벼루에 갈아서 가운데방 흰 벽에 시를 썼다. 그 집 노인은 비록 글을 읽지는 못했지만 그 시를 보고 감탄하면서 무슨 주문이 아닌가 하고 두려워하기도 했다. 지금 그의 시는 새로운 경지에 들어섰다. 고요한 물을 스치는 버들가지라든가 흘러가는 구름이라든가 은실 같은 비라든가 떨어지는 꽃잎이라든가 하는 따위의 어기에 국한되지 않았다. 새로운 시는 그의 내부에 좀 더 깊은 곳에서 우러나왔다. 그것은 그의 조국과 그 조국에 대한 그의 사랑에 대해서 읊은 것이기 때문에 풍어를 노래하는 시처럼 유려하지는 않았다. 여태까지의 그의 시는 마음의 표면에 떠오른 거품과도 같이 겉은 아름다웠지만 속은 빈 것이었다. 그러나 지금의 그의 시는 아름답지는 못했지만 그 대신 내용이 풍부했다. 음률이 잘 맞지 않고 덜 음악적이긴 했지만 그것이 내포하는 의미는 자신도 이해하기 곤란할 만큼 깊은 것이었다. 이리하여 하루하루 날은 흘러갔다. 왕이아는 위대한 사상 속에서 고독하게 살아갔다. 그의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자신도 몰랐다.
미래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것은 아무것도 머리에 떠오르지 않았다. 지금 그는 다만 이 맑고 아름다운 북녘 땅의 대자연 속에서 호흡할 수 있는 것만으로 만족했다. 하늘은 한 점의 구름도 없이 푸르고 내리쬐는 햇볕조차 푸르게 빛나는 것 같았다. 그는 마을의 좁은 길거리에서 농민들이 이야기하고 웃고 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또 한길가의 음식점에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섞여 앉아 그들이 이야기하는 소리도 들었다. 그는 마치 잘 알아듣지는 못하지만 매우 감미롭게 들리는 언어에 귀를 기울이듯이 열심히 듣기만 하고 그 자신은 거의 입을 열지 않았다. 전쟁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서 좋았다. 평화스러운 이야기들은 그의 마음에 안식을 주었다. 누가 아들을 낳았다느니, 누가 땅을 팔고 누가 그것을 샀다느니, 얼마에 팔렸다느니, 네 집 총각하고 네 집 딸하고 혼인하게 되었다느니, 무슨 씨앗을 뿌려야 되겠다느니 하는 따위에 평범한 일상의 이야기뿐이었다. 이러한 것들로 인해 그의 기분은 날이 갈수록 더 유쾌해졌다. 기분이 너무 유쾌할 때는 마음속에서 시가 떠오르고 그것을 붓으로 쓰고 나면 얼마 동안이나마 마음이 후련해졌다. 그러나 이상한 일이었다. 요즘 더할 나위 없이 즐거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도 그의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시는 오히려 우수에 젖은 그림자가 엿보였다. 그의 마음속에는 비애의 샘이 깃들어 있는 것 같기도 했다. 왜 그런지는 그도 알 수가 없었다. 하지만 왕후 장군의 외아들인 그가 언제까지나 이런 생활을 계속할 수 있을까? 그가 가는 곳마다 농부들은 이렇게 말했다. 키가 크고 살갗이 검은 낯선 젊은이가 매일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고 다녀. 좀 돌았는지도 모르지. 근데 왕후 장군의 아들이래. 그러니까 왕월 영감의 조카가 되지. 그렇게 지체 높은 젊은이가 자기 할아버지가 살던 토벽집에서 혼자 지내고 있다니 아무래도 온전한 정신은 아닌 것 같아. 이 소문은 성내 큰 저택에 살고 있는 왕월의 귀에도 들어갔다. 그는 가게의 늙은 우두머리 점원한테서 그 이야기를 듣고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물론 그 집은 내 동생의 집이지만 그럴 리가 있나. 내 조카가 있다면 당연히 나를 찾아왔을 테고 더구나 내 동생이 그 귀한 외아들을 함부로 나돌아다니게 할 리가 없지. 어디 내일 심부름꾼을 보내서 어떤 사람이 그 집에 들었는지 알아보게 해야겠군. 나는 누구에게도 그 집에 들라고 허락한 적이 없는데. 이렇게 말하면서도 왕을은 소문의 그 사나이가 화적의 첩자일지도 모른다고 두려워했다. 그러나 왕을은 사람을 보내 알아볼 필요가 없었다. 그 전에 왕후에게도 똑같은 소문이 들어갔기 때문이다. 그날 아침도 위안은 문밖을 내다보며 만도와 차를 들고 있었다. 멀리 논밭을 바라보며 그의 꿈을 쫓고 있었는데 멀리서 몇 사람이 가마를 메고 오는 것이 보였다. 그 뒤에 또 하나의 가마가 따르고 있었다. 주위에는 호위대가 뒤따르고 있었다. 병사들의 복장으로 봐서 아버지의 부하들임에 틀림없었다. 그것을 본 순간 음식이 목에 넘어가지 않았다. 그는 방 안으로 들어가서 먹던 것을 탁자 위에 놓고 서서 기다렸다. 그는 비탄에 잠겨 혼자 중얼거렸다. 아버지가 오시나 보다. 무슨 말을 해야 하지. 그는 어린애처럼 반 너머로 도망치고 싶었다. 그러나 언제고 한 번은 꼭 부딪혀야 할 일이었다. 그래서 두근거리는 가슴을 억누르며 그들을 기다렸다. 마침내 가마가 토벽집 앞에 도착했다. 가마에서 내린 사람은 왕후가 아니라 두 여인이었다. 한 사람은 위안의 어머니였고 또 한 사람은 어머니의 몸종이었다. 어머니와는 그동안 만난 적이 별로 없었다. 지금까지 어머니는 문 밖을 나온 일도 없었다. 그래서 왕이안이 놀란 것도 무리는 아니었다. 그는 대체 무슨 일인가 하고 의아해하며 인사를 하려고 천천히 밖으로 나왔다. 어머니는 몸종의 부축을 받으면서 가까이 다가왔다. 백발이 성성한 어머니는 품이 있는 검은 옷을 입고 있었다. 치아가 다 빠져서 볼이 오목 패여 있었지만 혈색은 여전히 좋았다. 얼굴은 단순하고 약간 멍청해 보였지만 그래도 다정하게 느껴졌다. 어머니는 아들을 보자 솔직하게 말했다. 얘야, 아버지가 병환으로 위독하시다. 너를 불러오라는 분부를 받고 온 거야. 돌아가시기 전에 돌아오면 무엇이든지 내가 하자는 대로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다.
절대로 화를 내지 않을 테니 걱정 말고 급히 돌아오라는 분부시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컸기 때문에 주위의 사람들은 모두 들을 수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 광경을 구경하려고 꾸역꾸역 모여들었다. 그러나 위안의 눈에는 구경꾼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어머니의 말을 듣고 마음이 혼란스러웠기 때문이다. 이 며칠 동안 어떤 일이 생겨도 이곳을 떠나지 않겠다고 작정했지만 만약에 아버지가 위독하다면 어떻게 아버지의 부름을 거역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정말 아버지가 위독하기는 한 건지 의심스러웠다. 아버지와 다투었을 때 아버지가 술잔을 잡으려고 내민 손이 심하게 떨렸던 것을 기억했다.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것이 사실인 것 같아 갑자기 걱정이 되었다. 그렇다면 자식으로서 아버지의 말을 거역할 수 없는 노릇이었다. 이때 아버지를 따라온 몸종은 위안이 얼른 믿지 않는 표정을 짓는 것을 보고는 지금이야말로 주인을 도울 기회이며 자기의 의무라는 것을 알아챘다. 또한 마을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지위를 과시할 기회라는 듯 여기저기 주위를 살피면서 큰 소리로 말했다. 아이고, 작은 장군님, 정말입니다. 의원들이나 저희들이나 정말 경황이 없습니다. 장군님은 아무래도 돌아가실 것만 같습니다. 지금 빨리 가셔도 장군님의 임종을 보실까 말까입니다. 제가 목숨을 걸고 말씀드리지만 장군님은 위독하십니다. 마을 사람들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귀를 기울였다. 왕후 장군이 죽음을 앞두고 있다는 말에 의미 있는 시선을 서로 교환했다. 그러나 위안은 아직 그 말을 의심하고 있었다. 그들의 표정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를 데려가려는 눈치가 엿보였기 때문이다. 어머니의 몸종은 위안이 아직도 의심쩍어 하는 것을 보고 그의 앞에 쓰러지듯이 엎드려 땅바닥에 이마를 부딪히며 호소했다. 작은 장군님, 어머니를 보십시오. 천한 종년인 저를 보아주십시오. 어머니도 저도 진정 이렇게 애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녀는 두세 번 이렇게 반복하고 일어서서 회색 옷에 묻은 먼지를 털었다. 이제 자기 할 도리는 다 했다는 듯이 한쪽으로 물러서서 멍청하게 쳐다보고 있는 마을 사람들을 거만한 눈으로 둘러보았다. 새도 높은 집에서 살기 때문에 비록 종이라 할지라도 농부들보다는 낫다는 태도였다. 왕이야는 몸종에게는 눈도 돌리지 않았다. 이윽고 어머니 쪽으로 얼굴을 돌렸다. 그래도 자식으로서 도리를 다하기 위해 어머니를 안으로 안내하고 의자를 권했다. 어머니는 방으로 따라 들어와 의자에 걸터 앉았다. 구경꾼들은 문 앞으로 몰려들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궁금했다. 신분이 높은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구경하고 싶어하는 서민들을 항상 보아온 왕후 장군의 아내는 그들이 아무리 흘끔흘끔 들여다보아도 조금도 개의치 않았다. 어머니는 이상한 눈으로 가운데 방을 둘러보았다. 이 집에 와보긴 처음이구나. 너의 왕릉 할아버지께서 큰 부자가 되어 찻집의 기생을 데려다 산다느니 하는 얘기를 어릴 때 많이 들었지. 그 기생 옆에 내가 어떻게 생겼고 무엇을 먹고 있는지 하는 얘기를 누누이 들었어. 지금도 생각난다만 그 어른이 밭을 팔아서 연영에게 보석 반지를 사주셨지. 나중에 그 밭을 도로 사셨다지만. 어쨌든 그 옆에 내를 본 것은 꼭 한 번인데 내 결혼식 날이었지. 말하자면 시어머니였지만 죽기 전에는 정말 망측스러울 만큼 몸이 살쪘어. 정말이야. 그녀는 합주기가 된 입에 웃음을 지으며 인자한 눈으로 주위를 다시 한번 살펴보았다. 위안은 어머니가 조용한 어조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자신을 찾아온 일에 대해서도 솔직히 말해줄 것을 기대하면서 용기를 내어 물었다. 어머니, 아버지는 정말 병환이십니까? 그러자 어머니는 여기 온 목적을 새삼스럽게 깨닫고 치아가 없어서 씩씩 바람소리를 내며 다시 말했다. 그래. 도무지 알 수 없는 병환이셔. 대청 의자에 앉으신 채 침소에도 들지 않으신단다. 줄곧 술만 드시고 식사를 통 안 하셔서 살색이 누런 참외 같단다. 그렇게 누런 얼굴을 나는 처음 보았다. 누가 곁에 가서 말이라도 붙이려고 하면 무턱대고 고함을 치고 꾸중을 하시니까 아무도 가까이 가질 못해. 음식을 통 들지 않으시니 저러다가 정말 며칠이나 사실지. 정말 그렇습니다. 아예 드시질 않으니 얼마나 더 사시겠어요. 몸종도 맞장구를 쳤다.
그녀는 여주인의 의자 옆에 서서 머리를 저으며 근신스럽게 말하더니 자기가 한 말이 대견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두 여인은 동시에 한숨을 짓더니 심각한 얼굴로 왕이안의 눈치를 살폈다. 왕이안은 아직도 의심이 풀리지 않았다. 잠시 마음을 가다듬고 생각해 보았다. 아버지가 말한 대로 여자란 정말 어리석다고 새삼 생각하면서도 아버지의 병환이 그토록 중하다면 가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럼 돌아가겠습니다. 어머니는 필요하실 테니까 하루 이틀쯤 여기서 쉬고 오십시오. 그리고 왕이안은 어머니가 편히 쉴 수 있도록 자기가 쓰던 방으로 안내했다. 이제는 자기 방처럼 느껴지는 그 방을 비워주려니 약간 서운했다. 어머니가 식사를 끝내자 그는 며칠 동안의 애틋한 정을 남긴 채 말에 올라 아버지가 있는 북쪽으로 말머리를 돌렸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어머니와 몸종의 태도가 마음에 걸렸다. 두 여인은 그가 떠나는 것을 보고 기뻐했는데 그 모습이 집안의 가장인 왕후 장군이 중병인 상황에서는 좀 지나쳤던 것이다. 20명 정도의 왕후 부하들이 그를 호위하며 뒤따랐다. 그들은 상스러운 농담을 짓거리며 껄껄 웃어댔다. 위안은 불쾌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그래서 한 번은 참다 못해 말머리를 돌리고 무서운 얼굴로 그들을 노려보며 왜 그렇게 시끄럽게 자기들을 따라오느냐고 버럭 소리를 질렀다. 그러자 그들은 태연하게 이렇게 대답했다. 저희들은 작은 장군 곁을 떠나지 말라는 명령을 부대장님한테 받았습니다. 이 지방엔 화족들도 많고 작은 장군님은 노장군의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아드님이시니까요. 위안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묵묵히 말머리를 다시 북쪽으로 돌렸다. 그리고 자기가 자유를 꿈꾸고 있었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었는지 모른다고 생각했다. 자기는 아버지의 외아들이 아닌가. 외아들이 어떻게 자유를 누릴 수 있단 말인가. 그가 말을 타고 떠나가는 것을 보고 마을 사람들은 모두 기뻐하는 얼굴이었다. 그동안 그들은 그를 이해하지도 못했고 또 믿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가 떠나는 것을 보고 못내 시원하게 여기는 것이었다. 그것은 자유로웠던 이곳에서 보낸 며칠 동안의 즐거움 가운데 유일한 오점이었다. 이렇게 위안은 마음이 내키지 않는 발걸음으로 왕후에게 돌아가고 있었다. 호위병들은 잠시도 한눈을 팔지 않고 그의 뒤를 따랐고 여행 내내 그의 곁을 끈아풀처럼 붙어 다녔다. 사실 그들은 위안이 화를 당할까봐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도망칠까봐 두려워하고 감시하고 있는 셈이었다. 위안은 몇 번이고 이렇게 소리치고 싶었다. 나를 감시할 필요는 없어. 나는 아버지에게서 도망치지 않을 테니까. 그런 걱정은 할 필요가 없어. 나는 내 발로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길이니까. 그러나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그들을 경멸하는 눈초리로 바라보았다. 오직 말을 빨리 달렸다. 그가 탄 말은 호위병들이 타고 있는 말과 달리 준마였으므로 그들이 아무리 채찍질을 해도 그를 따라오지 못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그들을 골려주는 쾌감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감시를 받는 몸이었기에 아름다운 전원이 눈앞에 펼쳐져도 전처럼 시가 떠오르지 않았다. 이틀째 되는 날 밤에 형공소에 이르렀다. 말에서 내린 위안은 온몸에 피로가 엄습해오는 것을 느꼈다. 파수병과 병사들이 인사하는 것도 모른 척하고 그는 아버지의 침실로 천천히 걸어갔다. 밤이 깊었는데도 아버지는 침소에 없었다. 얼씬거리는 병사들에게 물어보니 장군님은 대청에 계십니다 하고 대답했다. 위안은 속았다는 생각이 들어 약간 화가 났다. 그래서 아버지의 위압에 대항하려고 분노의 감정을 더욱 강하게 살리려 했다. 평화롭고 행복했던 시골 생활을 회상하니 위독하다고 속여 자기를 불러오게 한 아버지가 괘씸했다. 그러나 대청에 들어서서 아버지를 보는 순간 분노는 얼마쯤 가라앉았다. 아버지가 병중이라는 말은 거짓이 아니었다. 왕후 장군은 옛날부터 쓰던 호랑이 가죽이 덮인 큰 의자에 걸터 앉아 있었고 그의 앞에는 화롯불이 이글이글 타고 있었다. 양가죽 외투를 입고 털모자까지 썼는데도 몹시 추워하는 모습이었다. 얼굴빛은 오래된 가죽처럼 누렇고 탄 듯이 메마른 까만 두 눈은 움푹 들어가 있었다. 오랫동안 면도를 하지 않은 잿빛 수염이 삐죽삐죽 나 있었다. 그는 아들이 오는 것을 힐끗 보았다.
그러나 화롯불에 시선을 떨어뜨리고 아들을 본체 만체했다. 위안은 아버지 곁으로 가서 머리를 숙이고 입을 열었다. 아버지가 편찮으시다는 소식을 듣고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왕후는 입속말로 중얼거렸다. 나는 병이 난 게 아니야. 그런 얘기는 옆에 애들이 꾸민 거지. 그리고는 아들을 거들떠 보지도 않았다. 위안이 다시 물었다. 그러면 아버지가 저를 불러오라고 하신 게 아닙니까? 왕후는 다시 중얼거렸다. 난 너를 불러오라고 한 적 없다. 여자들이 너의 거처를 묻기에 어딜 갔건 무슨 상관이냐 했지. 어딜 가든지 내버려두라 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는 화롯불을 물끄러미 내려다보며 양손을 화롯불에 쬐었다. 이런 말을 듣고 비록 아버지 앞이라 할지라도 화를 내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더구나 부모를 존경하지 않는 요즘의 젊은이라면 더욱 그럴 것이다. 위안도 마음을 굳게 먹은 이상 이대로 집을 뛰쳐나가고 싶었다. 그러나 그는 불을 쬐고 있는 아버지의 양손을 보았다. 핏기 없는 늙은 두 손을 이리저리 돌리며 불을 쬐면서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그것을 본 위안은 화를 낼 수가 없었다. 온순한 기질을 타고난 자식이라면 누구라도 그렇겠지만 위안 역시 그의 아버지가 고독하게 늙어서 어린애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늙은이를 어린애 어르듯 대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노여움으로 맞설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대해주어야 하는 것이다. 아버지가 이렇듯 쇠약해졌다는 것을 깨닫고 보니 분노는 송두리째 사라지고 오히려 이상할 만큼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리고 손을 내밀어 아버지를 쓰다듬고 싶은 충동조차 느꼈으나 쑥스러운 생각이 들어서 감히 그럴 수는 없었다. 그는 다만 아버지 곁에 놓인 의자에 걸터 앉아 아버지의 옆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다음에 아버지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 것인가 하고 참을성 있게 기다렸다.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동안 여러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아버지를 두려워하던 마음에서 영원히 해방되었다고 생각했으며 앞으로는 이 늙은 아버지가 아무리 호통을 치고 눈썹을 치켜 세우고 온갖 술책을 써서 위협한다 해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이런 것들은 단지 아버지가 이용하는 무기에 불과했다. 왕후 자신은 의식하지 않았을지 모르나 그것들을 호신의 방패로 사용해왔던 건 사실이었다. 상대를 죽일 생각은 추호도 없으면서 칼을 내흔들어 상대방을 물러나게 하는 시기였다. 그러한 술책으로서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았던 것이다. 그에겐 큰 군벌이 지녀야 할 냉혹성과 잔인성이 부족했다. 아버지의 성격을 파악한 순간 위안은 아버지를 두려워하는 대신 사랑하게 되었다. 그러나 왕후는 아들의 마음에 이처럼 변화가 온 것도 모르고 아들이 곁에 있다는 것조차 잊은 듯이 묵묵히 앉아서 생각에 잠겨 있었다. 이윽고 위안은 아버지의 안색이 나쁘고 며칠 사이에 살이 쑥 빠진 것을 느끼며 부드럽게 말을 꺼냈다. 아버지, 침소에 드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자 왕후는 중환자처럼 간신히 얼굴을 들어 우묵한 눈으로 아들을 바라보았다. 잠시 후 그는 쉰 목소리로 한마디 한마디 천천히 말했다. 마땅히 사형에 처해야 할 놈들을 너 때문에 173명이나 살려준 일이 있다. 왕후는 버릇대로 수염을 쓰다듬으려 했으나 그 손이 여느 때처럼 올라가지 않아서 그만 내려뜨리고 아들을 바라보며 말을 계속했다. 너 때문에 그놈들을 죽이지 않았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위안은 대답했다. 173명을 죽이지 않았다는 것도 기뻤지만 그것보다도 자기를 위해서였다는 말에 감동을 받았다. 자기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려는 아버지의 자상한 마음씨가 한없이 고마웠다. 전 아버지가 사람을 죽이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렇지, 나도 알아. 너는 옛날부터 워낙 기질이 약해나서. 왕후는 맥없는 소리로 말하고는 다시 묵묵히 화롯불을 들여다보았다. 위안은 어떻게 해서든지 아버지를 침소에 들게 하고 싶었다. 안색이 나쁜 데다가 말라서 늘어져 있는 입술을 참아도 볼 수가 없었다. 그는 문간에서 책상다리를 하고 앉은 채 꾸벅꾸벅 졸고 있는 늙은 언청이에게 가서 그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아버지가 침소로 가서 누우시도록 자네가 말씀드려줄 수 없겠나? 화들짝 놀라 잠을 깬 늙은이는 휘청거리며 일어섰다. 그리고 쉰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도 입이 닳도록 권해봤습니다.
밤에만이라도 침소에 드셔서 쉬시라고 말씀드렸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어쩌다가 침소에 들기라도 하면 1시간도 못 돼 다시 나오십니다. 그러곤 밤이 새도록 저렇게 의자에 앉아 계시니 원. 그 바람에 나도 여기서 밤낮 지키고 있자니 졸려 죽을 지경인데 장군님이 저렇게 주무시지도 않고 앉아 계시기만 하니 정말 보기 딱합니다. 위안은 다시 아버지 곁으로 돌아가서 위로하듯 말했다. 아버지, 들어가 주무시죠. 저도 피곤해서 좀 자야겠습니다. 저와 같이 침소로 가시죠. 옆에서 자고 있다가 어느 때고 부르시면 곧 대답하겠습니다. 그러자 왕후는 일어설 듯이 몸을 움직였으나 다시 의자에 주저앉아 고개를 흔들며 움직이지 않았다. 아니야, 난 아직 할 말이 있어. 얼른 생각이 나지 않는다만 내게 할 말이 2가지 있다. 거기 앉아서 내가 생각해낼 때까지 기다려라. 왕후의 어조는 이전과 같이 격렬했다. 위안은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아버지의 말에 복종하려 했으나 한편 다시 생각하니 이제는 아버지가 두렵지도 않았고 아들의 의무라는 관념에 반발심마저 일어났다. 따분하고 옹고짐만 부리는 늙은이의 비위를 맞추려고 기다리고 앉아 있을 필요는 없다. 위안의 눈에 반항심이 어렸고 더 참지 못하고 말하려고 할 때 눈치 빠른 언청이가 황급히 다가서서 열심히 타일렀다. 작은 장군님, 거역해선 안 됩니다. 아버님은 병환이 중하십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더라도 참으세요. 그저 참으세요. 우리도 모두 참고 있습니다. 위안은 마음을 억눌렀다. 아버지는 누구에게도 거역을 당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가 반항하면 병이 깊어질 터였다. 위안은 감정을 억누르고 옆에 앉아 있었으나 흥분이 가라앉지 않았다. 왕후가 갑자기 소리를 쳤다. 생각났다. 하나는 너를 어딘가에 숨겨야겠다는 것이다. 어제 내가 남쪽에서 돌아와 나에게 한 말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 적군이 찾아내지 못할 곳에 너를 숨겨야겠다. 왕이야는 말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아버지, 제가 사관학교에서 돌아온 것은 어제가 아닌데요. 왕후는 평소 습관대로 분노가 넘치는 눈으로 아들을 쏘아보면서 앙상한 2 손으로 손뼉을 한번 치고는 다시 소리를 쳤다. 내가 모르고 하는 소린 줄 아느냐. 내가 돌아온 것이 어째서 어제가 아니란 말이냐. 너는 어제 돌아왔어. 이때 늙은 언청이가 끼어들어 왕의 안을 달랬다. 그렇다고 해두세요. 그래요. 어제입니다. 위안은 불쾌해졌다. 아버지에게 처음으로 품었던 측은한 감정이 지나가는 실바람처럼 마음속에서 사라져버렸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그에게 던진 위협적인 눈빛은 그의 마음 가운데 측은한 마음보다 깊은 곳에 있는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그 울분이 차차 커짐에 따라 그는 아버지가 두려울 게 없으며 자신도 고집을 부릴 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왕후 장군도 본래부터의 습관대로 고집을 내세워 그 다음 말을 계속하지 않았다. 그는 그가 말한 데 대해서 아들이 따지는 것이 불쾌해서 여느 때보다 더 오래 침묵을 계속했다. 사실 그가 다음에 하고자 하는 말은 그가 말하기를 원치 않는 말인 탓도 있었다. 그러나 위안으로서는 아버지가 묵묵히 앉아있는 동안 아버지에 대한 분노의 감정은 더 타오르기만 했다. 그는 아버지에게 억눌려서 하고 싶은 말도 못했던 지난 날들을 생각했다. 또 그토록 싫어하는 군사교육을 받으면서 허비한 수많은 나날을 돌이켜보았다. 갑자기 왕후라는 사람에게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다. 자신이 지금 늙은 아버지 곁에 있는 것조차 고통스러웠다. 아버지는 세수도 면도도 하지 않고 옷에 손자국이며 음식물을 흘린 얼룩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위안은 그런 아버지의 모습에 혐오감을 느꼈다. 적어도 이 순간만은 아버지를 사랑할 만한 점이 아무것도 없었다. 이렇게까지 아들이 혐오의 감정을 느끼는 것을 꿈에도 모르는 왕후는 오랜 침묵 끝에 아들에게 하려는 말을 꺼냈다. 너는 단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다. 내가 너한테 바랄 게 자식 말고 뭐가 있겠니? 내 어머니가 한 말이 옳다. 내가 장가를 들지 않고서야 어떻게 우리가 손자를 볼 수 있겠느냐고 했지. 그래서 나는 내 어머니한테 몸이 튼튼한 며느리감을 구해보라고 했다. 몸만 튼튼하고 아이만 빨리 낳으면 어떤 여자라도 좋다고 했지. 까짓것 계집이란 몸이 튼튼한가 아닌가만 다를 뿐 다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아무튼 건강한 여자를 구해서 혼인시키라고 했다. 며느리가 아이를 가지면 너는 전쟁이 끝날 때까지 외국에 가 있으면 안전할 거다. 왕후는 한마디 한마디 신중하게 말했다. 아들을 자유롭게 해주기 전에 이것만은 다짐을 받아두고 싶었다. 아들은 부모를 위해 부모가 골라준 여자한테 장가를 들어서 자식을 낳아줄 의무가 있었다. 그 의무를 다하고 나서 다른 여자를 사랑하는 것은 자유다. 그러나 왕이야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새로운 사상을 흡수한 젊은이였다. 자유를 은근히 동경하는 한편 아버지로부터 여성에 대한 혐오감을 물려받고 있었다. 여성을 혐오하고 고집이 센 그는 결혼을 강요당하자 쌓였던 분노가 일시에 솟구치는 것을 느꼈다. 실로 이 순간의 분노는 막을 수 없는 홍수와도 같았다. 그는 인생의 새로운 고비를 맞고 있었다. 처음에 그는 아버지가 진심으로 하는 말인지 믿어지지 않았다. 지금까지 아버지는 줄곧 여자는 어리석다는 말만 해왔다. 어딘가 모자라거나 아니면 믿지 못할 배신자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지금 아버지는 다른 말을 하고 있었다. 위안은 어머니와 몸종이 그를 집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 그렇게 애쓴 이유를 깨달았다. 여자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이란 남녀 짝을 짓는 일과 결혼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을 생각이었다. 그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섰다.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도 잠시 잃었던 사랑의 감정도 모두 잊어버리고 소리를 질렀다. 이럴 줄 알았어요. 사관학교에서도 친구들이 부모 때문에 강제 결혼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집을 뛰쳐나온 친구들도 많았어요. 저는 여태까지 그런 일이 없어 다행으로 여겼는데 아버지도 다른 집 부모들과 다를 게 없군요. 어느 집 부모나 마음대로 여자를 골라 젊은 사람들을 붙들어 매려고 하죠. 손자를 낳아야 하느니 어쩌느니 하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그런 속박은 당하지 않겠어요. 아버지의 혈통을 잇기 위해 제 몸이 이용되는 건 싫어요. 나는 아버지가 싫어요. 언제나 그랬어요. 네, 그래요. 전신에서 증오의 감정이 솟구쳐 오르는 바람에 위안은 소리를 내어 흐느껴 울기까지 했다. 그가 그렇게 흥분한 것을 보고 깜짝 놀란 언청이는 위안에게로 달려가서 그의 허리를 안으면서 달래려 했다. 그러나 언청이는 얼른 입이 움직여지지 않아서 찢어진 입술만 실룩거렸다. 그의 흉측한 얼굴을 내려다본 위안은 그만 짜증이 올라와 그의 얼굴을 냅다 갈기고 말았다. 언청이는 바닥에 쓰러졌다. 그러자 왕후 장군이 비쩍거리면서 일어섰다. 아들을 위해서가 아니었다. 그는 아들이 소리 지르고 있는 동안 멍하니 바라다 볼 뿐 아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조차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러다가 언청이가 쓰러지는 것을 보고 그를 일으키기 위해 언청이 곁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왕이야는 몸을 휙 돌려 밖으로 뛰쳐나갔다. 자기가 저질러 놓은 일을 돌아보지도 않고 급히 달려 이뜰 저뜰을 빠져나와 나무에 메어두었던 그의 말을 끌러 문 밖까지 나왔다. 보초병들의 놀란 얼굴도 본체 만체하고 그는 말등에 뛰어올랐다. 그리고 다시는 이곳에 돌아오지 않으리라 마음속으로 부르짖으면서 말을 몰았다. 왕이야는 미칠 듯한 분노를 안고 아버지 집을 떠났다. 이 분노를 가라앉히지 않으면 죽을 것만 같았다. 다행히 분노는 차츰 가라앉았다. 그는 학교 친구들과 연락을 끊었고 아버지와의 인연을 끊었다. 외로운 젊은이로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해 보았다. 말을 달린 것이 그토록 끌어올랐던 감정을 식히는데 효과가 있었다. 토벽집에 있을 때는 그렇게도 길게 느껴졌던 겨울해가 어느 사이에 기울어 잿빛의 황혼이 깃들었고 동쪽에서 부는 바람은 살을 애는 듯이 차가웠다. 말도 며칠 동안 계속 달리느라 지친 듯이 허덕였다. 주위의 풍경은 온통 잿빛으로 변했다. 위안은 그 잿빛 속에서 흥분되었던 감정을 가라앉힐 수 있었다. 밭에서 일하는 사람도 하나같이 잿빛이었다. 그들이 딛고 선 대지가 잿빛이 되면 그들의 모습도 잿빛이 되었고 말소리와 몸짓도 잿빛에 잠긴 듯 조용해졌다. 햇볕이 내리쬐을 때는 그들의 얼굴도 활기를 띠고 밝아 보였지만 하늘이 잿빛이 되면 그들의 눈동자는 빛을 잃고 입가에는 웃음이 떠오르지 않았다. 그들의 옷도 어두침침한 빛깔로 변하고 동작도 느려졌다. 들과 산에서 일하는 생생한 농부들의 남빛 옷, 어린아이들의 붉은 옷,
처녀들의 진홍색 바지, 이런 것들도 해가 떴을 때는 생동감이 넘쳤지만 해가 지면 그 빛을 잃어버렸다. 그처럼 잿빛에 쌓인 대지 속으로 말을 몰고 가던 위안은 불과 며칠 전 이 황량하고 보잘것없는 땅을 보면서 이 나라를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이 느꼈던 것이 의아스러울 정도였다. 마을 사람들이 그를 좋아하지 않은 것을 떠올리면 그는 사관학교 대장과 동기들 그리고 혁명의 큰 뜻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지만 그는 다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가 마주친 농민들도 너무 시무룩해 보여서 이따위 민중들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다니 하고 부하가 치밀었다. 이날은 자연 풍경조차도 그에게 호감을 주지 못했다. 이것으로도 부족했던지 이번에는 말의 걸음걸이가 이상했다. 그는 어떤 작은 도시에 들어서자 말에서 내렸다. 말을 살펴보니 말굽이 다쳐서 더 이상 부릴 수 없는 상태였다. 허리를 굽히고 말굽을 들여다보고 있을 때 귀청을 찢는 듯한 요란한 기적 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쳐들고 바라보니 기차가 검은 연기를 내뿜으며 무서운 속도로 달려가고 있었다. 열차에 탄 승객들도 보였다. 모두 따뜻하고 편안해 보였다. 불현듯 그들이 부러웠다. 손살같이 달리는 기차에 비하면 말은 형편없이 느린 데다가 발까지 다쳤으니 아무 쓸모없게 되었다. 그때 어떤 생각이 떠올랐다. 그렇다. 이 도시에서 말을 팔고 기차를 타고 멀리 떠나자. 될 수 있는 한 멀리 가버리는 거다. 그날 밤 그는 작은 여관에 들었다. 하지만 불결하고 빈대가 많아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그는 자리에 누운 채 미래를 계획하면서 뜬 눈으로 밤을 보냈다. 다행히 그는 약간의 돈을 가지고 있었다. 왕후는 그에게 항상 얼마의 은전을 지니고 다니게 했다. 불시에 곤란한 일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말을 팔면 약간의 돈이 더 생길 것이었다. 그러나 어디로 갈지 또 무엇을 할지는 정하지 못했다. 위안은 평범하고 무식한 젊은이가 아니었다. 그는 중국의 고전을 읽었고 교관으로부터 새로운 학문도 배웠다. 외국어도 유창하게 할 수 있었다. 교육을 못 받은 젊은이와는 완전히 달랐다. 요컨대 그는 돈도 있고 지식도 있었다. 그것을 이용할 방법을 궁리하며 나무 침대 위에서 몸을 뒤척거렸다. 사관학교로 돌아갈까도 생각했다. 깊이 반성하고 돌아왔습니다. 저를 다시 받아주십시오. 하며 돌아갈 수도 있다. 아버지와 다투고 집을 뛰쳐나왔다고 설명하면 될 것이다. 혁명가에게 부모에 대한 반항은 자유통행증을 의미했으며 그들의 사상에 충실한 증거가 되었다. 신념을 지킨답시고 부모를 죽인 젊은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위안은 어쩐지 혁명의 대열에는 끼고 싶지 않았다. 잿빛 속에서 지낸 하루의 기억이 그의 마음에 우울하게 남아 있었다. 흙냄새 나는 농민들을 생각하면 조금도 애정을 느낄 수 없었다. 그는 중얼거렸다. 지금까지 내 삶에는 아무런 낙이 없었다. 다른 젊은이들이 누리는 사소한 즐거움도 모르고 살아왔다. 나의 삶은 아버지에 대한 의무와 내가 따를 수 없는 사상뿐이었다. 그는 지금까지 해보지 못했던 생활, 좀 더 활기찬 생활, 웃음이 있는 생활을 하고 싶었다. 그는 이제까지 너무 우울한 생활을 해왔고 함께 얘기할 친구조차 없었다. 하지만 어딘가에 새로운 세상이 기다리고 있고 거기에는 즐거움도 있을 것 같았다. 문득 어렸을 때 함께 놀았던 누이 동생이 떠올랐다. 누이 동생은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돌아다니며 잘 웃고 쉬지 않고 제잘됐다. 그런 누이 동생과 함께 있으면 즐거웠다. 갑자기 누이 동생이 보고 싶었다. 그는 아버지의 생활에 깊이 얽매여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 이외엔 가족조차 잊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지금 오랫동안 헤어져 살았던 누이 동생을 찾아가 볼까 하는 마음이 들었다. 그는 친척들을 차례로 떠올려 보았다. 친척들이 꽤 많았다. 우선 장사를 하고 있는 작은 백부를 찾아갈 수도 있었다. 언제나 명랑하던 백모의 모습도 떠올랐다. 사촌들도 있었다. 그러나 곧 그곳은 안 된다고 생각했다. 백부가 아버지에게 알릴 게 뻔했고 거리도 너무 가까웠다. 역시 기차를 타고 멀리 가는 편이 좋겠다고 생각했다. 누이 동생은 아주 먼 항구 도시에 살고 있었다. 일단 그 도시로 가서 누이 동생을 만나고 말로만 들었던 서양 풍물도 보고 싶었다. 갑자기 위안은 마음이 조급해졌다.
아직 날이 새기 전이었지만 침대에서 일어나 여관에서 일하는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세숫물을 가져오라고 했다. 그리고 빈대를 털기 위해 옷을 벗어서 훌훌 털었다. 심부름꾼이 오자 여관이 왜 이리 더럽냐고 한바탕 호통을 치고는 한시바삐 여관을 떠나려고 서둘렀다. 심부름꾼은 그가 부잣집 아들이라고 짐작했다. 보통 가난한 손님이라면 그런 꾸중을 하지 못했다. 그래서 은근하고 고분고분하게 그의 시중을 들어주었다. 그 덕분에 위안은 해가 뜰 무렵엔 이미 아침 식사를 끝내고 여관을 떠날 수 있었다. 그는 붉은 말을 끌고 어떤 푸주에 가서 헐값으로 팔아치웠다. 그가 줄곧 타던 정든 말이 도살되어 식탁 위에 오를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팠으나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체념했다. 그는 더 이상 말이 필요하지 않았고 장군의 아들 행세도 하지 않을 작정이었다. 그는 이제 가고 싶은 곳이면 어디나 갈 수 있고 하고 싶은 일이면 무엇이나 할 수 있는 젊은이였다. 그는 항구 도시로 가기 위해 그날로 기차에 몸을 실었다.